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9일 신박사의 본질과 통찰입니다. 새로운 강의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토요 강좌 시간인데요. 몇 주 동안 좀 자료를 정리하는 게 있고 또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지금 약세장 속에서 어떤 함정을 잘 피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투자라든지 혹은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강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을 찾는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깊이 좀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 강좌 두 번을 좀 건너뛰게 됐는데, 본질과 통찰이라는 코너는 그 전략을 좀 한번 찾아보는, 우리가 이제 토요 강좌에서는 보통 이제 기술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이제 스터디를 계속 했었는데요. 보다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나 본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그런 코너로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질적인 거죠. 네, 실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 트렌드도 알게 됐고 기술도 알게 됐고 지금 시장 상황이 매일마다 이제 복귀 방송을 하면서 오늘 장이 어땠고 이슈가 어땠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했지 않습니까? 스터디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홀딩을 할지 뭐 추가 매수를 할지 뭐 분할 매도를 할지 이 결정을 하고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과 통찰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 코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목도 이제 보시듯이 이제 약세장 속에서 지금은 뚜렷한 약세장이죠. 약세장 속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방법을 찾는다는 주제를 가지고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시장과 이제 국내 주요 지수의 현재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리딩 지수라 볼 수 있죠.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정말 10년의 뭐 불패죠. 10년의 불패 신화를 써나가는 대상승기의 흐름을 여기 보시듯이 이제 주간 차트인데요.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그 이제 시작점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이후로 10년간의 이제 대세 상승,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밀렸죠. 이거를 이제 V자로 이제 올려치면서 무제한 약정 완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벗어났는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V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없죠. 다들 이제 좀 인식하시듯이. 그래서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위기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중앙은행 단에 정부 단에 액션이 취해지면 V자 반등을 해왔던 그런 과거의 어떤 위기 극복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패턴으로 흐름으로 갈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서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동안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야, 우리 미국 주식만 사면 그냥 떨어지면 사놓으면 되지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했던 게, 떨어지면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금방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가고. 근데 지금 벌어지는 어떤 모습들은 지난 10년에 이제 떨어졌을 때 뭐 조정에 그쳤던 그런 과정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죠. 뭔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는, 정점을 찍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 경제도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 뚜렷하게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가장 빠른 주요한 이제 기업가들,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가들,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한 어떤 기업가들이 침체로 간다, 침체가 길어진다, 사상 최악의 침체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뭐 일 단위, 월 단위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동향들을 빠르게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예민하게 그 어떤 변화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쉽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도, 미국의 중앙은행도
인플레의 심각성과 40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사상 최고의 이제 물가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도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들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유럽의 경제 또한 지금 또 몇십 년 만에 독일의 이제 무역 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는 적자로 한번 돌아서고 이게 뭐 단발성으로 끝날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또 체크드리겠지만 그래서 미국과 유럽 특히나 이제 선진 시장에서의 이런 어떤 침체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요단의 문제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신흥국 내지는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어떤 밸류체인상에 이제 뭔가 좀 공급을 해주는 중간재라든지 완제품을 만들어서 소비 국가로서 넘기던 그런 국가들은 상당한 또 타격을 받게 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한국 증시도 이제 작년 여름부터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 반영 측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지금 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왜 거기서 빠지는 거지? 실적들이 사상 최고로 좋은데 결국 이제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죠. 돈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실적은 추후 뭐 한 2개 분기 이후에 6개월이나 이제 그 정도 뒤에 뭔가 실적이 좀 둔화되는 측면이 나오는데 이게 숫자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가장 먼저 빠지게 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올해 초부터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 1월달 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 선과 분홍색 선을 깨부시고 하방으로 내려 꽂히는 지점부터가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는 시점이죠. 헤드 앤 숄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저항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 사살을 했다는 겁니다. 추세가 바뀌었다. 그리고 약세장으로 넘어간다. 그 뒤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반등이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한 7개월, 6개월 정도 지금 하락 국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추세가 바뀌어서 다시 상승장, 강세장으로 돌려지는 패턴은 확률상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의 흐름은 더 이어질 걸로 보는 게 맞고 지금 나오는 반등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어떤 반등 좀 세게 나온다면 베어마켓 랠리 수준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명하게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여기서 바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하면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의 현상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용해가지고 보다 방어를 잘하면서 또 이제 수익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가, 더 빠르게 수익을 돌려세우고 지금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약세장으로 가고 있고 그냥 반등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한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죠. 내려가면서 일시적인 반등 정도 나오는 수준이 이어지는 패턴이 6개월, 지금 7개월째 나오고 있고 유로스톡스 지수도 여기서 보시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깨면서 내리붙이면서 계속 이평선, 주요 이평선 저항을 받아버리죠. 역시나 6개월 정도 약세장의 흐름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반등 시 그냥 반등 정도의 일시적 반등에 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우리는 전략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가 뭐 바닥이다는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알 수도 없는 뿐더러 그걸 무리하게 예상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든지 저점 매수를 외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WTI 이제 유가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에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요 올라가는 추이가 뭐 좀 꺾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100달러 이상의 여전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들, 그리고 뭐 독일도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무역 적자가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전 세계가 이 유가 상승, 유가 높은 수준 자체가 경기 침체의 어떤 원인으로서도 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의 어떤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작년 이제 6월달 고점을 찍고 보시면 6월달 3,316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8월달입니다. 60일선과 120일선 초록색 분홍색 요 두 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 이평선이죠. 3개월짜리 6개월짜리의 중기 이평선을 여기서 깨버리고 나서 이 순차적으로 이제 241선까지 중장기 이평까지 깨버리고 여기서 보시면 바로 저항을 받았습니다. 추세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다시 올라오지도 못한 채 그만큼 굉장히 매도 수급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강했기 때문에 닿지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내리꽂히고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480일 2년짜리의 장기 이평선까지 깨버리는 상태가 연속 출현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듯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아버리면서 코스피 너는 끝났다, 이거를 확인사살 시켜준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제 이평선을 다 저항을 받아버리고 이제 121선까지도 못 올라오면서 그만큼의 하방으로 꽂혀버리는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도다. 근데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좀 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인식할 수 있지만 뭐 알 수는 없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세 전환이 되는 거는 지금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모든 이제 요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건 낙폭과대에 의해서 많이 빠졌지 않은 심리일 뿐이지 이게 상승장 돌아선다든지 추세가 전환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의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그나마 이제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하면서 시총 상위로 올라오면서 꿋꿋하게 좀 받쳐줬어요. 코스피가 이제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장기 평선을 지켜내면서 이제 꿋꿋하게 받쳐주다가 올 1월달 나스닥 미국 증시 붕괴되면서 같이 붕괴되는, 2차전지도 같이 빠지고 뭐 바이오 다 빠지고 뭐 게임 메타버스 다 빠지면서 올해는 이제 코스피보다 더 급하게 빠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피보다 좀 느리게 빠지기도 하고 느리게 올라가기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비슷하게 궤적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빠질 때 코스닥도 어느 정도 그 방향을 뭐 후행적이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푹 빠져버렸고 여기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서 다시 또 60일선 저항받고 후루룩 내려가고 이렇게 20일선을 타진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격 조정, 이거 이제 이격이 많아 벌어지면 반등이 나올 때 매도 압력이 조금 얇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세게 반등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수준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약세장으로 이제 접어든 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6, 7개월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미국하고 좀 궤를 좀 같이 하죠. 그래서 약세장이 뭐 여기서 돌아선다는 관점을 가지기에는 매우 좀 요원한 그런 구간대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로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로나 때 이후로 이렇게 1년 좀 안 돼서 2020년 3월에 저점을 이렇게 1400 찍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1년 작년 초 거의 1월이 고점을 찍었다 봐야 되겠죠. 이때 이제 한 3200 돌파했을 때
한 1년 안 돼가지고 고점권을 좀 형성하고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좀 고점을 갱신했지만 약한 거래대금이 그 이상으로 터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서 각도도 낮췄죠. 그래서 각도를 더 세워야 이제 더 강한 수급이 유입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누우면서 3300에서 정점을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또 내려온 거는 또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게 우리가 주시장에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 빗나간 이유기도 하죠. 이렇게 빨리 내려와? 갑자기 이렇게 경기 침체야? 이런 식이 됐던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은 좀 질질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뭐 우려 이런 것들은 급하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게 이제 침체로 간다는 게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거죠. 거의 이런 구도가 잡혀져 있고 수급 구도상도 이제 메이저가 위에서 이제 팔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100조에 다다르는 금액을 이 위에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메이저의 수급들은 지속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던 작년 이제 초경, 상반기경부터 엄청난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흐름을 보였고 결국은 침체를 감지했던 메이저의 수급이 그런 어떤 매도의 형태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의 이제 스터디 분석의 이제 목적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의를 한번 보죠. 네이버 이제 쳐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마켓과 상승 장세를 의미하는 랠리의 이제 합성으로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반등 장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반등 장세. 이는 장기 불황으로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한 투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 그런 투자가 이제 주식을 사면서 회복 국면을 맞는 것처럼 잠시 동안 살아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큰 기대를 그리고 저점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동안 살아나는 현상이다. 대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개월 이상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부진한 약세장은 느린 곰에 비유하여 베어마켓,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강세장은 황소에 비유하여 불마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입니다. 그럼 과거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야후닷컴에 있는 이제 그 글을 하나 이제 이미지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이제 2000년도 우리가 잘 아는 그 IT 버블 때 있죠. 그게 꺼지면서 약세장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테크 버블 크래시 해서. 근데 이제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등을 보시면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가 7.7%, 8.6%. 근데 하락으로 가는 과정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쭉 약세장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2년간. 근데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데 거의 20% 반등이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러면 종목들은 몇 퍼센트 상승하겠어요? 30%에서 많게는 막 40%, 50%도 상승하겠죠. 조그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 바닥 찍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막 또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는 가장 잘 대응하는 거는 적당히 먹고 나오는 개념으로의 트레이딩 전략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지 여기서 반등 나와봤자 추세 전환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경기 침체의 어떤 흐름이 가는데 각 기업들의 때 이제 전망치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적 저하도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분기 단위로 연속으로 나올 텐데 지수가 추세 전환된다는 게 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를 보면 20%나 반등이 나옵니다. 지수가. 종목 단으로는 30-40% 반등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21%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20%. 떨어질 땐 그 이상으로 더 빠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정말 이런 게 표현해야 되겠죠? 기만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마감 영상에도 그런 표현을 했죠. 화려하면서 기만적이다. 예. 예, 반등이 이제 그런 속성을 좀 지니는, 예, 좀 꼬신다고 표현할까요? 예, 그런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제 좀 긴 차트를 좀 펼쳐보면, 이제 증권사 HTS 상이 이제 흐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야, 이게 2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보면, 예,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어찌 보면 2003년도 초까지 빠지네요. 그렇죠? 예. 반등이 또 세게 나오네요. 이렇게 세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야 이거 중장기평 돌파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서 저항받으면 여기선 더 강하게 또 뭐 매도 전략을 피는 게 낫죠. 야 이거 불트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속임수 살짝 올려친 형태이기 때문에 더 크게 빠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때는 강력한 매도 전략을 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지는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예,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반등성이 났고 이중바닥 패턴 만들고 반등 나오고 또 이제 다중바닥 형태 3중바닥.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3중바닥 형태가 나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들 다 죽이고 나서, 예, 다 죽어야만, 예, 이렇게 되는데, 2008년도 때는 1년 정도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이때는 버블이 크다 보니까 그 후폭 풍동은 굉장히 길었고 폭도 컸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2년, 3년 가까이 정도의 2년 반 정도 빠졌네요. 어떻게 보면 2년 반 정도의 약세장을 보여줬고 지금 보여지는 약세의 어떤 흐름 기운 자체가 사실 어떤 위기 상황에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길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미국장에서 6, 7개월 빠진 거는 끝이 될 리는 없을 거다는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걸로 좀 받아들여야겠죠. 이 정도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 그 정도로 좀 아직은 인식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약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 당시 7.7% 반등, 쭉 빠지고 12% 반등. 근데 반등 나올 때 보시면 각도가 낮잖아요. 그만큼 수급의 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이제 와 굉장히 세게 들어와가지고 추세 전환의 신호로서 강력할 텐데 이 누우면서 반등 나온다는 거는 그다지 약한 거죠. 예. 근데 반등이 18%, 24%까지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바닥이라는 인식들을 막 하는 투자들 많았을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뭐 몰빵 들어가자, 그냥 대출가에 내버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예, 무참히 짓밟으면서 다시 꺾일 때는 또 다른 또 투매들이 또 연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됐을 거고 그거를 이제 다 죽이고 그냥 이제 추세가 전환된 거죠. 예, 차트, 예, 실제 차트를 보면 1년 정도 빠졌습니다. 요 정도 됐을 때 바닥이다 인식했겠지만 거기서부터도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30% 넘게 빠진 거예요. 예. 와 반등이다 해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30% 빠진 거예요. 지수가 30%, 종목은 반토막씩 난 거예요. 예, 진짜 무서운 거죠. 예, 확인 사살까지 다 해버리고 나서 추세가 이제 돌려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약세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소 1년 정도는 좀 봐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장 기준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하락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걸로, 예,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제 야오요, 예, 이제 논평에 나온 어떤 내용 이제 번역한 것과 제 생각을 조금 같이 붙인 건데요. 기계적인 단기 수익 노리는 수급, 예, 이제 패시브한 수급이라든지 막 그런 차익 거래 노리는 수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상승해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보통 포모 증후군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갖는, 이제 갖는 투자자의 어떤 조합이 약세장에서의 랠리가
바닥이다 하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상승과 이제 수급을 이제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새로운 매수를 유인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을 새로운 저점으로 몰아넣는다. 약세장의 랠리는 새로운 매수를 유인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저점으로 그들을 몰아넣어서 절망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약세장의 랠리는 화려하고 단기적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랠리는 더 커지고 더 흥미롭고 기만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여름까지 각각 8%, 12%, 7%의 작은 랠리를 통해서 당시의 투자자들을 속였죠. 특히 2008년 가을에 18%, 24%의 베어마켓 랠리를 형성했죠. 종목은 뭐 3, 40%씩 급등했겠죠. 이는 2009년 3월 시장에 궁극적인 바닥이 있기 몇 달 전에 기만하면서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또다시 죽여버렸던 그 기만적인 어떤 베어마켓 랠리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과 증권가에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던 착각은 결국 모든 이들의 절망 확신 지점에서 멈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 2008년 가을에 베어마켓 랠리가 세게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진짜 바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 절망, 확신, 야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멈췄던 거죠. 결국은 모든 이가 피투성이가 되고 절망론자밖에 남지 않은 그 구간이 바닥이 되었던 거였죠. 이게 바로 과거의 이제 역사였고 또 베어마켓 랠리에서 그 속임수에 기만에 죽어나갔던 투자자들의 무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초기 서두에 이제 보셨듯이 현재 약세장의 흐름이고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제대로 나오진 않았죠. 6%, 11%, 7% S&P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세게 한번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세장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2022년 현재 약세장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펀더멘털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의회 이제 조사국에서 40년 만에 더블 딥,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난 듯, 침체여서 살아난 듯 하다가 다시 또 무너지는 형태, 더블 딥,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그래서 다들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시겠지만 또 이제 한번 정리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스태그네이션, 이제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상황을 가는 걸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오르는 현상, 혹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이고 비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반대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주 팽창에서 팽창의 뜻으로 이제 쓰였는데, 과거 경제학에서 이제 통화량의 이제 팽창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죠. 통화량 팽창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적인 현상으로 이제 통용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진다면, 야, 이게 최악이죠. 침체와 물가가 올라간다. 이 최악인 거죠.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는 안 좋은데. 이거 뭐 쌍으로 이제 완전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독특한 일반적이지 않은 경제적인 현상은 우리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70년대 이제 오일 파동, 아랍권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유가를 올려버리고 막 금수 조치하고 이란이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폭등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물가를 올리고 침체 국면으로 가게 만들었던, 물가 올라가고, 유가가 이제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니까 인플레, 그리고 경기 침체, 그걸로 인해서 비용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하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이런 두 가지 복합적인 어떤 악재가 장기간 이어지는 형태. 이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있었죠. 근데 지금이 그렇게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도 공급단의 충격이잖아요. 중동이 이제 막 꽉 잠가버리니까 올려버리고 그때 이제 서방 세계와 이제 충돌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불거졌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하고 또 서방 세계가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황제 제국 아니겠습니까? 또 원유랑 이제 가스랑 생산 2위, 석탄도 이제 7, 8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산물까지 또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쥐고 있다 보니까 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0% 특히나 이제 좀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밀 없으면 이제 죽어나가는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인플레 영향을 미치는 그 두 가지 식량과 에너지를 쥐고 있는 국가가 전쟁을 내가지고 빵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코로나 이후로 좀 살아났는데 다시 빵 이렇게 뭐 중국까지 코로나 다시 되면서 침체 국면으로 가는 더블 딥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과정에 이게 빵 더 터지니까 이게 더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니 지금 뭐 미국의 그 중앙은행도 예측 못한 상황으로 물가가 일석이라고 계속 외치다가 뒤늦어 버렸죠. 조치가 뒤늦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그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버리면 아물고 이제 그래도 흉터가 안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늦어지면 흉도 질 수 있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우리가 뭐 화상을 입었다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놓쳐가지고 타이밍을 지금 이제 뒤늦게 긴축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긴축 세게 하면 당연히 침체 상황이 오는 거고 인플레 지금 쉽게 안 잡히면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에서는 최악의 국면이라 볼 수 있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식과 어긋나는 상황으로 최악의 조합이 지금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플레가 이제 줄어들어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다시 회생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인플레 우려, 뭐 침체 우려들이 좀 사그라들고 하면 이제 추세 전환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근데 그런 모습이 아직 나올 만한 어떤 근거가 좀 없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약세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의회 조사국이 이제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 후퇴는 장기간 금리 인상 후에 일어났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는 이제 천천히 이제 경기가 그냥 내려오면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흔하다는 거죠. 확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실업률이 낮은 것은 이제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는 증거이며 이 상황에서 경착륙 없이는 수요를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고용도 보면 야 이거 긴축 더 강화해야 되겠는데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그 뭐 시각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 직접 미국 경제 침체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 있었던 만큼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더블딥 경기 후퇴가 된다고 밝혔다. 더블딥은 경기 후퇴 후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더블딥이 현실화하면 1980년대 초 2차 석유 파동 이후 40년 만일 정도로 굉장히 드문 사례라는 거죠. 그동안은 다 어떤 위기 상황은 V자로 다 세웠는데 돌려 세웠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돼서 이제 돌려 세웠는데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특수한 상황인데 40년 만에 벌어졌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일 쪽에 대한 어떤 문제가 공급단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흐름들을 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당시와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면서
1980년대 초는 올해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7%를 넘겼던 마지막 시기이며 당시에도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19% 넘는 수준으로 올리면서 경기 후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뭐 그때처럼 올리진 않겠지만 그때 버금갈정되었던 강도를 현 수준에서의 어떤 감내할 수 있는 강도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시각이고, 그럼 침체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침체면 뭡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시장은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또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신속히 올리지 않을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쭉 긴축을 강하게 지금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이 물가를 잡을 수 있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최악의 어떤 조합을 막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는 현재로서는 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요. 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약세인 거는. 그만큼 유로의 이제 유럽 통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유럽 경제가 뭔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경제 체력의 어떤 문제니까. 그게 이제 독일에서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31년 만에 무역 적자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때도 무역 적자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추세를 잡아버리면 상당 기간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총리도 독일이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지금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살아나려고 했던 경기 속에서 공급망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중국이 이제 공급망 문제 조달이 잘 안 되다니까 부품 같은 게 독일 경제가 이제 멈춰버린 거죠. 공장들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니까 생산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거기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야, 여기가 진짜 뭐 더블 딥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사실 독일 경제가 지금 현재. 그래서 독일이 이제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마저 붕괴돼서 위기가 몇 달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독일 총리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금융업체 한 연구팀장은 무역 수준이 적어도 향후 몇 년간 플러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분기 독일의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독일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올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도의 흐름을 본다면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 리포트에서 참조한 내용인데요.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들, 위기와 침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위기는 뭐 코로나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9.11 테러도 그렇고 쇼크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세우는 어떤 형태의 여러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V자로. 근데 이제 침체 국면 가는 거는 이제 이게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양적 완화 내지는 뭐 금리 인하 같은 처방을 통해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돌려세울 수가 없다는 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신박사 이제 본질과 통찰을 하는 이 이제 강의 프로그램 자체가 결국은 올바른 전략을 세워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잘 방어해서 수익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것들을 전략을 짜는 데 있는 겁니다. 목적이. 이 현상을 단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전략을 짜는 게 목적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위기는 주가 지수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침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게 되죠. 현재의 경우에는 위기가 아닌 침체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는 모두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일반적으로 2개 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고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역성장이라는 현상 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 위기는 다르죠.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라든지 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외화부채,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융 위기는 경기의 진폭을 키우고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파괴해서 후유증이 길게 남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정책 당국자들이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서 그동안 극복해왔죠.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침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시스템을 손보고 버블을 방지해서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모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쓰죠. 코로나 때 무제한 약적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회사채까지 막 사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침체 국면으로 보는 게, 침체 케이스로 보는 게 맞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피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를 점진적으로 연착륙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유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긴축이라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기간에, 침체의 기간을 좀 짧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위기 극복의 과정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어려우면 사실 기간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주시장도 사실 사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상승기, 하락기, 상승기, 하락기, 회복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을 합니다. 경기의 사이클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변화라든지. 근데 이제 투자가 어려운 점은 사계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개월 정도씩 대략. 그 정해진 대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계절 간의 기간, 이제 주식시장은 근데 계절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리 예상할 수도 없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죠. 매우 이제 유기적으로 상황별로 다르게 이제 기간이 정해지기도 하고, 차트를 통해서는 천정과 바닥의 패턴을 지나고 나서는 이게 헤드앤숄더였구나, 다중바닥으로 패턴이었구나는 걸 사후적으로는 판별할 수 있는데, 현재가 천정과 바닥인지를 이제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겨울의 기간이, 우리 가을은 3개월 했는데 겨울은 2년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침체 기간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본다든지 예상을 해볼 때는 역시나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차트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의 어떤 궤적과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같이 결합해서 분석을 해서 해야 이제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분석과 이 흐름들,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잘 깊이 있게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저도 좀 시간이 필요했고, 1부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2부에서 좀 뵙도록 하죠.